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근로소득을 뒤쪽으로 빼둔 이유는 우리 그 소득세 관련된 실기시험은 근로소득자만 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뭐 K랩이든 스마트에이든 우리가 원천징수 쪽에서 열어둔 메뉴 툴은 근로소득 쪽만 열어뒀죠. 나머지 빈칸들이 뭐 기타소득, 퇴직소득, 뭐 사업소득, 금융소득들에 대한 것들인데 그거는 세무위급 시험 챕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등장을 하는데 실기에서는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위에 이걸 쓴 이유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받을 때 우리 가족들의 소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양한다 이런 거 따질 거예요. 이 사람 학비 대준 것도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받아본 적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그게 시험 테스트 10점짜리라서 얘네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고 우리 가족들 따져보려고. 근데 그 외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뭐 원천징수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우리 시험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업 내용에서도 제가 그 부분은 실기적으로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우린 이것만 가지고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근로소득은 우리한테 실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일단 급여명세서도 작성을 할 거예요. 급여명세서.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받을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 확정신고를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근로소득은 먼저 두 종류로 우리가 흔히 정규직 근로자라고 말하는 상근직들 있죠.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둘로 나누게 돼요. 둘로. 그럼 일용 근로자도 근로소득자라는 거예요. 근데 일용 근로자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자, 근로소득이 있죠. 그러면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그 일반 근로소득자들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될 건데 이 근로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세율을 곱할 건데 이 세율이 최저 세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출 세액이 될 거고 여기에 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근로세액 공제. 자, 지금 이 근로소득 공제를 얼마를 해주냐면 15만 원. 그리고 세율은 최저 세율이 6%. 그리고 근로세액 공제를 해줄 건데 몇 퍼센트냐면 55%를 세금을 깎아줄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마지막에 결정세액이 나올 건데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보면 자,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볼게요. 20만 원이면 자, 이 사람한테 15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이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은 5만 원이 돼요. 자, 여기에 제가 이걸 안 썼네. 이 근로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게 될 거예요.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5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어서 이 5만 원에다가 세율 최저 세율이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3천 원이 돼요. 근데 이 3천 원의 세금을 또 내는 게 아니라 20만 원 번 사람이 이 사람이 근로세액 공제 55%를 뺀다는 건 45%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55% 빼주겠다는 건 45%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45%를 곱해요. 그러면 3, 42, 3, 55, 1350
1,450원의 소득세가 나오게 됐고요. 그럼 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485원이 될 건데 이 세금을 떼고 나면 일용 근로소득자는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일용 근로소득자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분리과세라 그랬죠. 일용 근로소득자한테 1년치 너가 일용 근로 하는 곳을 다 찾아서 다 합산해 가지고 종합소득신고하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하는데 일반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소득 공제 받을 거예요. 이제 뒤에 볼 거고 그리고 우리 당연히 본인이 번 돈에 세율을 곱하고 그리고 근로세액 공제도 받을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계산하는 금액을 여러분이 산출할 수 있어라기보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 공제도 받고 근로세액 공제도 받더라. 거기다가 절반 이상 세금을 또 줄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제가 55%라서 45%만 부과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 근로자를 보면 자,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우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죠. 이 간이세액표는 뭐 매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제시를 하는데 국세청을 통해서 하던 자기들도 같이 제시를 해주는데 이 간이세액표는 그 임시적으로 얼마인가를 빼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다음 달 근로소득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2월에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확정신고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건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예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근로급여 등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이 급여 등은 과세 대상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과세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한테 지급하는 건 전부 다 과세한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한목도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회사가 직원들한테 돈 주면 일단 세금을 부과하는 게 기본 전제 조건들인 거예요. 그럼 기본 전제 조건인데, 자, 여기에서 자, 근로소득 너 언제 돈 벌었다고 하는 게 직원도 주주총회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상여 줍시다라고 해서 주는 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인데 맨날 그 뭐냐 현대자동차가 파업하는 게 이유가 이거죠. 주주들한테 배당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상여로 줘라고 맨날 파업하죠. 저도 자동차 정비에 좀 인연이 있었으면 현대자동차 들어갈 걸 그랬나 봐요. 제 차 그 사준 분이 이제 현대자동차 분인데 그 형님 69년생인데 혹은 내 집에 있어요. 기능장인데 형님 뭐예요? 그러면은 난 대방동에 있는 줄 알고 전화하면 대방동에 계시는데 근데 전화하면 맨날 집에 있어요. 그러면 아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이런 느낌. 파업. 참 좋은 회사예요. 현대가 노조만 없었으면 지금 엄청 컸을 건데 GM보다 더 컸을 건데 그래도 대단하죠. 그런 노조가 있어도 크라이슬러보다 컸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비과세.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체크만 해놓고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얘하고 얘하고 그리고 얘하고 그리고 예. 전부 다 비과세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예.
지금 위에 이 두 개랑 일단 먼저 얘 그리고 자, 이거 자, 지금 제가 정리해 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 여러분 책들 보실 때 제가 정리해 드린 거 보고 더 기억하실게.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 1,900, 3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일정이 200만 원 이하 연간 240만 원 한도. 그리고 식사 자, 어디 줄 거는지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앞은 여기 중소기업 연구보조 출산보육수당 쥐무발명보상금 9개월 근로 100만 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보면 자 정리를 하면 근로소득 비과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일직비 숙직비 전액 비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는데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건 얘는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 시 실비 대신 수령한 금액 한도 20만 원까지가 금액 중 20만 원 한도가 우리 비과세인 거예요. 실비 대신인 게 우리 교재 보시면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게 본인 차를 회사 업무에 썼으면 실비로 받으면 그냥 그걸로는 그냥 전에 당연히 나한테 월급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세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하는 건데 근데 그 돈 안 주고 그냥 한 달에 20만 원씩 줄게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비과세요. 30만 원 받으면 20만 원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육아수당. 자,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10만 원 비과세요. 자, 배우자와 중복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비과세 한다는 거지. 돈 주는 거 아니잖아.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죠. 뭐 배우자든 나든 둘 다 6세에 있는 거 똑같은 애 거잖아요. 그죠? 둘 다 근로소득자면 다 비과세. 근데 한 명당이 아니고 뭐 세 명이 있어가지고 6세 이하가 30만 원 받아도 10만 원만 비과세인 거예요. 10만 원. 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얘는 실비 수령 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출퇴근용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출퇴근 목적이면 그리고 배우자 명의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명의라 그랬죠. 그죠? 자, 1000cc 초과 많은 분들이 부가세법에 헷갈리는데 얘는 가능한 거예요. 본인 명의 차량이지 cc 따지고 하는 거 부가가치세 불공제 이야기죠. 뭐 좋은 차, 고급차, 큰 차를 하면 돈 더 줘야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2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공동 명의 본인 들어가 있는 공동 명의는 포함해서 공동 명의는 가능해요. 근데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수당은 받아야지. 뭐 세금 부과한다고 수당 안 받는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이
연구 보조비. 자, 당연히 우리는 기업 뭐 연구소에 대해서 주는 연구 보조비는 얘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주주나 임원은 제외. 태풍 왔어요. 오, 서현 씨 오늘 집에 어떻게 와? 큰일 났네. 그죠? 자, 다음, 그 다음이 퇴직 전 우리 수령하는 직무 발명 보상금. 퇴직 후는 기타 소득이었고, 퇴직 전은 우리 근로소득이에요. 둘 다 똑같이 500만 원까지 비과세고. 다음, 그게 근로수당. 해외 파견 근무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월 100만 원 비과세예요. 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원양이나 건설 감리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야간 연장 근로수당은 얘는 전제 조건이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플러스 당해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전제 조건이면 이 사람은 연 240만 원 비과세예요. 월이 아니고 연. 그럼 한 달에 20만 원이란 말이 아니에요. 올해 이번 달에 40만 원이면 40만 원, 이럴 달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하다가 240만 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과세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용직은 뭐 연장근로 비과세는 무조건 그냥 전액 비과세인데 그거는 뭐 급여명세 쓸 때 나오지 않을 거니까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식대 비과세인데 얘는 식사 미제공 시에 비과세로 10만 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식사 제공을 하고 식대도 주면 그냥 월급 더 주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밥도 주면서 무슨 식대도 더 줘. 그럼 월급 더 주는 거니까 과세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식사는 제공을 안 하고 대신 식대를 주면 그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이야기예요. 자, 적어놓은 거 보면 몇 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외우시면 돼요. 우리 급여명세에서 5점짜리 나올 거예요. 1년에 한 번 빼고 나와요. 한 번 정도는 좀 다른 게 등장을 할 거고 그 외에는 얘네들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 기억합시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자, 근로소득 금액 계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근로소득은 뭐 비과세 분류과세 있으면 빼고 나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는데 근로소득 공제는 일정 여유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 근로소득 공제는 2천만 원 한도로 하는데 이 여율표도 여러분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예요. 한 줄. 최저 500만 원 이하는 70%. 자,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500만 원 이하는 70%. 옛날엔 80%였는데 이 앞 시간에 말했던 그 아주머니가 70%로 줄였어요. 빼주는 걸. 증세 없는 복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빼주는 거 다 줄여가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 놀라운 구현을, 그런 어휘 능력의 차이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의 소득 공제를 신경 쓰는 건, 내가 받는 건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컴퓨터가 다 계산해 줄 거야. 내가 뭐 여기 걸려 있으면 이만큼 빼고 세금 부과할 거라고 자동으로 다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가름을 해야 돼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 없어야 내가 부양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판단할 때에 자, 우리 여기에 근로소득만 만자에 동그라미 별 표시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연 소득 총급여가 근로소득이에요. 총급여가 근로소득이 소득금액이 아니고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해서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연 500만 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작업이 이 진한색으로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 안 보이도록 막 항치를 하세요. 보면 안 돼요. 틀렸어요.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얘는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막 칠해가지고 얘네들 없애버리세요. 이런 애들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생각 잘못한 거예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된다라고 법전에 넣어줬는데 이 사람은 500만 원 이하니까 70% 빼면 150만 원이 소득 금액은 해준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가족이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 있으시고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의 총 소득 금액은 얼마냐? 금액은 자, 그럼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소득이나 있으면 얘는 근로소득 공제를 자, 그럼 근로소득 공제 70%를 할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이 300인데 빼기 근로소득 공제 얘는 70%니까 37, 21, 210만 원을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 90만 원과 양도소득 금액 20만 원이 되어서 110만 원이 되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 소득이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왜 얘를 지워버리라고 말했는지 이제 느낌 오시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급여에 대한 건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넘기면 원천징수 세율이 적혀 있어요. 원천 세율.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쓰이는 것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 다음 중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은 14%가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는 14%예요. 일반적인 거는 둘 다 일반적인, 그죠? 그런데 자, 기억하실 소득 중에 하나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자, 그런데 비실명 42%. 비실명 42%. 근데 또는 90이 뭐냐면 저희 김영삼 아저씨가 만든 거. 금융실명제 위반하면 90%예요. 그럼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99%를 빼버리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위반한 거는 뭐 돈 못 받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1% 가져가겠지. 뭐 이자 받는 거에. 그죠? 자, 다음 우리 사업소득에서 인적 영역 3%, 봉사료 5%, 일용 근로자 6%, 그리고 기타 소득 20%, 소득 금액의 20%. 자, 이걸 기억해 두시면 쓰임새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수업하면서 쭉 내가 이야기한 거 금융실명제 위반이나 비실명 빼고는 수업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했던 소득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그냥 세율만 옆에 따로 적어놓고도 한 번씩 질문하고 하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한마디로 우리 지급일이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로 말하면 지급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징수일이라고는 떼고 줄 거거든.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런데 우리 책에 없나? 안 적혀있군. 자, 그럼 우리 반기별 납부라는 게 있죠. 자, 우리 회사에 보면 상용 직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 납부가 가능해요. 6개월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거. 그러면 반기 납부가 되면 반기일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6월 말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자는 한마디로 7월 10일, 1월 10일 날 6개월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가면 사장님들이 이걸 어디선가 듣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반기별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막으세요. 안 되냐고 말하는 이유가 직원들 원천징수한 돈을 딴 데 좀 쓰려고 할 만큼 돈이 없거든. 근데 6개월치가 한 번에 모이죠. 목돈이 돼가지고 이걸 못 내요. 근데 얘가 지금 우리 원천징수 유행상신고는 소득세 서식이에요. 소득세를 체납하게 되면 소득세는 그냥 통장부터 뭔가를 전부 다 차압해버려요. 압류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압류 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한테 기장료가 안 들어와요. 왜냐면 그 통장에 이제 돈 집어넣어도 안 풀어져요, 쉽게. 그럼 기장료가 안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지금 안 해줄 수도 없고 기장료는 못 들어오는 상황 알고 있고 엄청 껄끄럽게 돼요.
제 거래처는 단 한 군데도 이거 안 시켜요. 한 곳 전부 다 그 사건 사단이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론상만 기억하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강하게 말해야 되지. 아니면 또 상황 이야기 듣다 보면 드라마 한 편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세서 우리 1월 달에 다들 이것 때문에 좀 바빠요. 그래서 예, 분기 말마다 지급 명세서도 하고 일용직 지급 명세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 말이 이제 회사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시면 다 할 일들이에요. 회사나 세무사 사무실 가면. 그래서 자, 이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연말정산은 뭐 근로소득 확정 신고라서 우리 2월 말까지 근로소득 확정 신고는 할 거예요. 이건 우리 나중에 연말정산하면서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306페이지로 가면 자,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이 종합소득 금액이 이거죠. 예, 이 6개의 소득 금액. 그럼 종합소득 금액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소득 금액이 나왔으면 이제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 아직 세율 곱하기 전에 소득 공제를 빼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죠. 소득 금액에서 과세 표준 가기 위해서 소득 공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실게. 소득 공제는 세율을 부과 안 하겠다는 거고, 세액 공제라는 건 세금이 나와서 이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소득 공제는 세금 부과 안 할게 그 이야기고, 세액 공제는 세금이 나오면 세금에서 빼줄게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는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그럼 이 소득 공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1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35% 구간을까지 맡고 있는데 소득세, 종합소득세율을. 그런데 100만 원 빼면은 35%의 세금인 35만 원이 절세가 되겠죠. 그런데 6% 맡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 똑같이 공제를 받아도 6만 원밖에 공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소득 공제는 소득이 큰 사람이 무조건 받는 게 유리하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높은 세율 구간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똑같은 소득 공제를 받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혜택이 크니까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아주머니가 있을 때 잘한 건데, 그분이 소득 공제에서 이걸 세액 공제로 이동을 했어요. 소득 공제에 있던 것들을, 여기에 있던 것들을, 그리고보다 여기에 주로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보내버렸어요. 세액 공제로. 그냥 높은 세율 맞는 애들은 높은 세율 다 부과해서 다 맞아 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온 세금에서 세금 얼마 한도에서 이 종류별로 얼마 빼줄게 라고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를 많이 했어요. 엄청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민들이 왜 못 느꼈냐면, 문제는 세금도 작게, 그 옛날에 노무현 정권이랑 이명박 정권은 많이 뜯고 많이 돌려줬는데, 이 아줌마가 잘한 거는 또 작게 뜯고 작게 돌려주자였어요. 간이세표율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 제 입장에서는 기회비용도 안 날리니까. 근데 이 나쁜 XX 같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떼이는 게 똑같게 느껴졌던 거야. 그래서 정권이 그때 그 박근혜 아줌마 정권 되면서 첫 해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연말정산 금액 작아졌다고 막 징징거리고 내야 된다 징징거렸는데, 난 국민이 바보라고 생각했었어요. 작게 냈으니까 작게 돌려받지. 공제라는 건 내가 내 환급이라는 건 내가 낸 게 있어야 돌려받는 게 환급이잖아. 낸 게 없는데 무슨 환급을 해줘? 안 돌려줘. 돌려주는 게 없지, 그죠? 그래서 이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 공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던 걸 이제 세액 공제로 내려서 너 우리가 흔히 보험료, 병원간 의료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신용카드라는 애가 참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내릴 때 이 신용카드는 그 다음 연도까지 하고 나면 일몰기간이었어요. 일몰기간이라는 건 없어지는 혜택. 없어지는 혜택이라서 이 신용카드 공제가 만든 취지가 우리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하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들의 매출을 포착하려고 여러분들이 카드를 끌고 줘야지 그 사람이 그 판매한 금액이 매출이 국세청에 날아갈 건데 현금으로 주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누락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가도 몰랐죠. 우리나라 국민이 미친 듯이 카드를 써댔지를. 그래서 빚쟁이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시기도 안 좋았어요. 그때가 처음 만들었을 때가 이제 IMF 때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IMF 때는 신용카드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이 저한테 2,400만 원짜리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놈이죠. 그 시절에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부작용이 바로 나왔죠. 대한민국 국민이 빚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때 너 월급의 25% 이상 쓰면 예를 들어 연봉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넘게 쓰면 넘게 쓴 거에 대해서 15%를 소득공제 세금 안 내게 해줄게 하니까 사람들은 큰 혜택인 줄 알고 막 죽도록 쓴 거예요. 그게 다 1,000만 원 넘게. 그런 식으로 막 써준 거예요. 넘어간 거에 15% 소득공제 해줄 테니까 자기 세율이 얼마인지 신경도 안 쓰고. 근데 너무 빚쟁이가 많아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이제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소득은 포착해야 되니까 잘 정착했으니까 그래서 그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하면 그럼 30%두 배로 공제해줄게 했더니 실질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큰 혜택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 과세관청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렇게 많이 넘어가고 근데 효과가 좋으니까 그럼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 쓰면 40% 공제해줄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첫 해에는 잘 못 느끼다가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니까 우리 동네에 여기가 전통시장 연결돼 있나 봐 하면서 여기 때문에 공제 많이 받았어 하면서 그 가게를 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막 쓰는데 이제 다 잡은 물고기잖아. 그래서 없애려고 했더니만 이제 없애기 직전에 국민들이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완전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박근혜 아줌마가 탄핵당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탄핵당하면서 문재인 아저씨가 대통령 선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없애겠다고 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 연장을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걔네들도 못 없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장되어 왔는데 이제 뭐 있죠? 또 보궐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죠?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도 그걸 알고 얘를 그렇다고 지금 이쪽으로 안 보낸 이유는 없어질 건데 변경시키고 제도 만들고 없애는 게 안 맞아서 안 보냈는데 지금 못 없애고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못 없앨 거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책 살 때 보면 인터넷 창에 그게 뜰 거예요. 도서 공연 하는 거 공제 받겠냐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화정책이나 이런 박물관, 미술관 이런 쪽에 쓰면 30% 공제해줄게. 신용카드 써도 15%가 아니라 30%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뭐 사업자의 소득을 뭐 매출을 포착할게. 이미 여러분 지갑에 현금 거의 없어. 다 카드 가지고 있어서 이미 다 잡은 물고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애매한데 우리는 시험에 제일 애매한 애가 얘예요. 얘가 없어졌으면 시험이 쉬워졌는데 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여러분은 나중에 제일 많이 괴롭힐 거예요. 얘가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럼 여기도 보험료가 있고 여기도 보험료가 있죠. 두 군데 다 보험료가 있는데 위에 보험료는 건강보험하고 우리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손에 만져본 적이 없이 떼이고 월급 받죠. 손도 못 대본 돈인데 내가 세금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전에 공제 빼버리는 거예요. 세금 부과하기 전에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내가 손도 못 대본 돈인데 옆에 있는 이 연금도 국민연금이에요. 내가 손도 못 대본 돈이잖아. 국민연금 2002년도 월드컵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이전에는 소득공제를 안 뺐기 때문에
받을 때 세금을 부과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얘 세금 부과 안 하게 빼버리고 연금 타먹을 때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기준으로 이제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이 보험료나 아니면 연금 계좌 납입은 우리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적 연금 납부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좀 다르게 가지시고 내일은 저와 같이 뭐 이거 이야기할 때에 이제 뭐 급여자를 입력하고 연말정산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직원들이 이때쯤 되면 많이 물어볼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뭐 소문관에도 나한테 전화 막 오는 게 자기 엄마 아파가지고 병원 갔던 거 뭐 12보험 받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돼. 끊어 하고 끊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지금 특이하게 하는 건 특이한 것 더 알려드리는 거는 뭐 지금은 안 맞고 자, 여러분들 인터넷 창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인터넷에 뭐 네이버나 이런 창에서 우리 홈택스라고 치시면 자,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죠. 자, 여기 들어오셨으면 오른쪽 여기에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검색. 그럼 여기에 간이 아이고 세액표라고 치시면 간이세액표라고 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 회사 입사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달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 잘 안 주죠. 바보예요. 왜 바보냐면 자 보세요. 간이세액표 그게 부양가족하고 보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입력을 할 거예요. 우리 내일 이제 이것들을 입력을 할 건데 안 주면 입력 안 할 건데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근데 내가 총 가족이 4가지에서 3명이고 자녀가 1명이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둘이고 그래서 조회하기 누르면 자, 내 세금이 여기 100%가 2만 1천 얼마 지방소득세 빼고 말하면 이만큼을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아줌마 때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너가 선택해. 너 기회비용 이야기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조절해서 원징수 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그럼 작게 내가 어차피 매번 돌려받는다라는 사람들은 작게 받아서 그냥 나중에 정리할 게 얼마 없게 만든 게 좋고 매번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목돈 나가니까 불편하니까 120%로 원징수 당해서 나중에 납부하는 금액을 줄여드리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을 안 주죠. 나중에 정보를. 그럼 여러분 혼자만 줄 거예요. 그러면 원징수를 얼마를 하냐면 금액이 팍 뛰죠. 8만대로. 그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 회사 다닐 때 그런데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는 뭐 안 주죠. 달란 말 안 해요. 본인만 넣어둬요. 그럼 자기가 부장님보다 원징수 더 많이 당해. 혼자 구시렁구시렁 거리는데 지가 서류 안 줬잖아. 그죠? 근데 연말정산할 때 그때서야 가져오죠. 그러면 그때만 한번 다른 데 입력해주지 안에다 안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처음 입사할 때 똑바로 정중하게 달라는 서류 내가 받을 거 전부 다 줘야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안 해줄 거예요. 이 간이세표가 국가가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막 찾기 힘들잖아. 이 사람 월급이 얼마인지 전액급여를 정해가지고 그걸 넣으면 여기 바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봐요. 여기를 이게 우리 간이세표 요율표다. 요율표를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이 두 개 선택이 돼요.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일 어디서 선택하는지 말할 때 이걸 선택하는 거구나 이제 느낌 가지시라고 여러분한테 같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저하고 같이 부분들 봤고 내일은 좀 바로 컴퓨터 할 건 아니고 이제 인적 공제 있죠. 이거는 1, 20분으로 될 게 아니라서 제가 내일로 이제 넘기는 건데 인적 공제하고 추가 공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한 후에 내 컴퓨터 이제 원천인수 부분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뭐 이거 끝나고 나면 컴퓨터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